네, 상호관세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뉴욕 증시에선 시총이 이틀간 1경원 가까이 날아갔고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관세를 발동해 글로벌 경제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파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관세 전쟁의 충격, 우리 증시도 지금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에 가깝다는 지금 표현이 나올 정도이고요. 뉴욕 증시 이틀 동안 1경원 가까이 빠졌다. 뭐 1경원이라는 숫자의 규모를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이정환 교수님, 전체 시장의 충격파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지 않고 더 커지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예. 그 다음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기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라면 이 관세,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주식시장을 좀 부양하길 바랬는데, 예. 관세가 아무래도 계속된다고 하면은 기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 때문에 약간은 오히려 이제 금리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또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예, 파월 의장이 이게 시장에 보다 큰 충격을 줬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양쪽이 겹친 거죠. 어떻게 양쪽이 겹쳤다는 이야기는 관세 뉴스가 안 좋아지고 관세 뉴스 때문에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오르게 되면은 이건 금리를 낮출 수가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서 지금의 충격을 완화해야 되는데 연준에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면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충격이 한꺼번에 금리도 안 내릴 거고 예. 물가는 오를 거고 관세는 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미국 뭐 나스닥 주식 뭐 거의 6%씩 이틀 빠지고 이런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예. 일경원이 날아갔다라는 게 전혀 거짓말이 아닌 이런 네.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향해서 금리를 낮추라고 또 직접 요구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그걸 뭐 흔들릴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전혀 시장은 어떤 진정될 조짐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관세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데 네. 관세란 것은 결국은 수입 물가를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예. 수입 물가를 오르게 되면은 기본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물가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직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임금이 오르고 임금이 또 오르게 되면 주거비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예.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경제 메커니즘 자체가 물가를 오르는 메커니즘으로 어떤 경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쉽사리 금리를 내린다라고 할 수는 없고, 물론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실제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예.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연준이 이에 반응해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메커니즘 상으로는 단기간에는 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관세가 발효되면 세금은 바로 붙는 거기 때문에 이 바로 붙는 세금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쉽게 낮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여파를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가 직접 받고 있는데 과연 관세를 받은 나라들, 교역 상대국들은 지금 어떤 입장인지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만 바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네. 34%. 지금 대응은 어떻습니까? 국가별로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개념으로 적용한 34%를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대로. 예, 그 이전에 이미 중국에 대해서는 예. 10%를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예. 총 부과되는 관세는 5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중국은 미국이 만약에 상호 관세 개념을 9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네. 그 다음 날에 바로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그에 앞서서 지금 베트남이 가장 먼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베트남은 어떻게 나왔어요? 예, 베트남은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한 네 번째 국가인가. 지난해에 1,235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기록인데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이 예. 이제 백악관에 전화를 해서 이 관세를 낮춰주면 예. 조정을 하면 예. 미국 상품이
베트남으로 들어올 때에 예. 제로 관세로 무관세로 하겠다. 아, 무관세로 하겠다. 예, 무관세로 할 네. 테니까 예. 아니 미국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게 베트남에 관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관세를 다 없애줄 테니 오. 이게 베트남에 대해서 46%나 지금 책정되어 있는 거 이걸 조정해라 해달라라고 통화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시큰둥 예, 한번 좀 보자. 보자.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떻게든 상대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스퀴즈를 하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7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후가 되겠습니다만 EU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예.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아마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 보복 관세를 합니까?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을 확정을 해서 27개국 회원국들에게 예. 회람을 하겠다, 의견을 물어보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중국과 EU가 EU. 이렇게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미 캐나다도 네.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매긴 거죠. 그렇죠. 예, 예. EU 근데 하게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거기는 USMC라고 해서 예. 3개국의 그런 자유무역 협정이 좀 얽혀 있어서 거기에서 이번 발표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보복 조치를 이미 예. 발표를 했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EU의 이제 보복 관세 품목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곧 결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복 전쟁이 벌어지고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미국 국민들은 또 주말에 반 트럼프 시위도 하고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백악관 참모들 이런 반응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죠. 지금 어떤 혹시 뭐 관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기한다거나 조금 후퇴한다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뭐 사실 이제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전혀 것 없어요?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 쳤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세 발표, 그러니까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주말에 뭐 골프 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긴 합니다. 사실 이제 약간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EU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큰 국가, 전 세계 EU가 중국이 2위, EU가 3위쯤 되는 내수가 굉장히 큰 국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세 보복을 계속 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국의 흑자는 많지만 내수가 작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각국들이 다양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코멘트를 주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관세를 낮춰줄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좀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르고 EU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내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회를 바탕으로 삼아서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오히려 좀 소원했던 EU 중국 관계, 중국 일본 관계, 일본 EU 관계, 한국 일본 관계까지 다 이거 복원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 미국 전선을 뭐 만들자 뭐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 못 팔면 다른 나라에 우리 팔아야 되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서 전반적으로 다 팔아야 되는데 이제 점차 공조를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반면에 백악관은 아무 소리가 없어서 오히려 이 관세 정책을 누그러져야 된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 자본시장에 지나친 충격을 줬는데 그렇게 오퍼레이션이 안 되게끔 우리가 잘 운영하는 뭐 이런 식의 가이던스를 줘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자본시장의 손실은 당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다라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예,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우려가 크고 이에 따른 변동성 지표 같은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들이더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도 신경을 쓰지 않고 토요일에 골프를 즐기면서 하랬다. 그러면 중국과는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식의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보복을 하면 더 뭐 올린다거나 더 어떤 응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상황이 어떻게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조금 경고를 하는데 뭐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퍼스널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개인 하기는 성격을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짐작을 해보건데 예.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태연한 척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뭡니까? 두 가지가. 예. 하나는 시장이고요.
하나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일 겁니다. 어. 지금 일부 공화당 내에서도 예. 이것은 좀 지나치다. 결국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명하는 것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 안에 예, 집권당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국민들이 이제 60만 명이 모여서 물론 전국입니다만 이렇게 시위를 하고. 시위를 할 정도가 됐는데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내년도 11월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속도감을 내는데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그 지난해에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사이먼 존슨이라든지 뭐 그 이전에 경제학상을 탔던 그런 폴 크루먼이라든지 이런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예. 이건 미친 짓이다. 미친 이거는 짓이다. 터무니없는 거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여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것이 관철시키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장기 레이스를 해보고자 하는데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양면성을 가진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강경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한편으로선 이 시장과 국민 여론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감과 이 강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바뀔 이거는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개인 성향이 언제 예. 금방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럭비공처럼 그런 성향이어서 조금 더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그 낚시질에 그런 낚일 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현재로서는 주가 급락이라든지 자신을 반대하는 어떤 시위에 오불관원하던 그런 표정인데 지금 관세 전쟁이 번지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사실 뭐 미국 경제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1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JP 모건에서도 뭐 흔히 말해서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관세발 우려에 따라서 결국은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기업들은 호황이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기업들도 이미 글로벌화돼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애플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제일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공급망을 옮기려 그러면 한참 걸리는 이런 시간들이 걸리는데 그 자동차만 해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멕시코나 이런 국경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야 자동차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미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1990년대 이후에 공급망이 전 세계에 뿌리면서 자국 내 산업 자체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산업인데 그거를 이미 옮긴 다음에 사실 옮겼으면은 뭐 미국은 경제 호황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좀 불황이 되게 될 텐데 지금 뭐 그러고 만약 하는 얘기들도 그냥 수입 물가만 오르고 자국 내 어떤 제조업 기반이라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조업이란 것은 전체적인 공급망이 중요하고 이게 공급망이 미리 다 와서 미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적인 불황 확률이 작아지게 될 텐데 근데 지금은 미국 기업들이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데 옮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미국 국민이 사는 물건 가격만 올라가는 이런 계기가 되고 이러면 기업들의 매출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든 이런 데들 중국 특히나 해외의 어떤 나이키라든지 지금 나이키가 이제 베트남의 관세가 협상된다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해외 공급망 가진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격을 입는 상황들이라 이게 뭐 이데아죠. 그냥 생각적으로는 맞지만 공급망 분석을 제대로 한 것이냐 이런 거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국의 이제 대응을 다양하게 중국이나 EU도 곧 관세 전쟁 보복을 나선다고 하고요. 캐나다 했는데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도 25%나 맞았잖아요. 25% 일부 품목은 제대로 정말 수출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충격적인 건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게 있을 텐데 아까 뭔가 베트남처럼 우리도 뭐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면 이걸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수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엄청나다는 그 말에 우리 스스로
족쇄가 되어서 뭔가 정말 엄청난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엄청난 양보를 해야 되는 예,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왜 양보해야 되지라는 원초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뭔가 갖다 상납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한 수출 둔화의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그런 무역 교역 관계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25% 관세는 뭐 조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0%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10%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목표를 상호 관세 10% 수준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낮추어서 그런 투자와 무역과 또 한미 동맹 관계의 방위비 이슈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패키지화해서 그런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대응도 지금 답답한 형국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정치 불확실성 우리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외교력이 지금 강하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전쟁 회피와 증시를 이렇게 아주 충격으로 몰아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아까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JP 모건 체이스가 뭐 마이너스 0.3% 올해 성장률을 낮춰 잡았던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런 걱정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어떻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금 빨라질까요? 아니면 인플레 걱정 때문에 늦어질까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일단 뭐 지표를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지표. 그러니까 천천히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관세라는 것이 관세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고 연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물가 지표를 잡는 것이고 물가가 안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경제 성장이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내려가니까 금리를 못 내려야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경기 외적인 요인,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약간 내리는데 좀 신중하겠다는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경기 상황만 경기가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금리를 일반적으로 낮추는 게 맞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러죠. 물가는 상승하면서 그 흔히 말하는 경제 성장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물가를 먼저 잡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이제 어느 경기가 떨어지는 게 먼저냐 물가 올라가는 게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게 먼저냐 이 두 가지 요인들이 겹쳐져 있는데 지금 또 관세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충격들이 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을 너무 크게 발생시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되는 속도를 보면서 지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게 흔히 말해서 신중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표를 보면서 지표를 보고 경기가 침체되는 속도를 봐서 이것이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은 금리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 결국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너무 고율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호관세 보니까 우리도 답답하지만 일본 우리보다 조금 낮아요. 24% 두드려 맞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도 외교를 펼쳤고요. 취임 후에도 시게루 총리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했는데 이런 뭐 외교 효과도 정말 없네요. 이번 상호관세 보니까. 예. 추측컨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3단계? 하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교역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약탈적으로 뺏어온다라고 얻어내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투자를 유치를 해서 투자 유도를 해서 많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그 투자 유치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밑밥처럼 이렇게 던진 게 뭐냐면 관세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관세하고 투자하고는 별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는 투자대로 유치를 받고. 투자 받고 그래도 그렇죠. 관세 안 매길 것처럼 하더니. 그럼 만약에 투자와 관세가 연결되었다면 TSMC라든지 손정희 회장이라든지 정의선 회장이 그렇게 투자를 막대한 투자금을 했으면 관세는
이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로 했어요. 그러면 관세 이걸 조정하고 나면 예.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다른 이슈로 한국의 경우는 방위비 얘기 나올 겁니다. 방위비. 주한미군 철수할까 방위비 올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걸 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하나의 내가 글로벌 경제 전체 혹은 다른 동맹국들 간에 네. 어떻게 무슨 결정을 할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불확실성을 던져놓고 그 의사결정, 그 통제권은 내가 가진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리더십, 좀 달리 보면 통제력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들이 다른 상대 국가들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의 주도적인 거를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러니까요.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은 상당히 기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직접 만나고 하면서 뭔가 외교적인 노력을 다 했고 밤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아무것도 못해서 우리만 더 강하게 맞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일본도 똑같이 당하니까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가 뭔지 정책이 뭔지 지금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거네요. 여튼 관세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처럼 혹시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진다, 뭐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이 된다. 올해 우리 성장률도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사실 이제 그 소비 위축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었고 소비 위축이 오면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연초에 그러니까 1분기에 굉장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많이 내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뭐 그렇고 뭐 1.5%까지 내렸는데 예. 이제 지금 나오는 보고서들은 뭐 영국계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8%, 0.9%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1%가 안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KD라든지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들도 점차 기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수 위축이 하나가 있고 내수.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가 실제 부과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GDP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둘 다 나오고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관세 영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그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압력은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어떤 거냐면 결국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경제 성장 전망치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 두세 분기 정도는 더 나쁘게 지금의 전망치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관세 문제 같은 것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특히나 이제 경기가 불황 국면으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역시 약간 불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침체,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서 그 영향을 보면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어떻게 악화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1기 때도 물론 해본 경험을 보면 중국이 곧바로 34% 응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 흑자,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중국에 대한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없다. 그런데 그 적자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사실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 중국의 지난해에 미국에 대한 상품 무역 흑자가 2,900억 달러 수준인데요. 달러요? 이것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집권하고 나서 예. 그 이후 2017년에는 조금 올랐지만 2018년에 떨어지면서 2019년에 비하면 5년 동안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는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흑자가, 2019년에는 네. 흑자가 3,700억 달러, 800억 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나라의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역의 주체는 기업인데 네. 그것이 정부에서 그것을 수출을 줄여라 하거나 혹은 수입을 국영기업을 통해서 수입을 늘릴 수는 일부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출을 줄이라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런 것을 그런 언어로 중국의 무역 흑자를 줄이지 않으면은 관세 부과하는 것을 줄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위협을 위한 또는 또 협상을 위한 뭐고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기술 경쟁, 금융 패권 이렇게 옮겨가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런 관세율 조절하는 것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국 제재의 맥락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제 보복 조치를 하면서 관세를 하면서 뭐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 네. 취했고 그렇습니다. 맛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예. 당장은 악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예. 이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는 히토류를 중심으로 하는 광물질의 수출 금지는 벌써 5번째입니다. 이미 2023년에도 예.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까지의 과정들을 보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물러설 것 같지 않은데 중국은 좀 유연하게 미국과의 협상을 하고자 하는데 미국에서 그것을 유연하게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나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딥시크라든지 AI 예. 부문에서의 기술력이 크게 발전을 하면서 미국이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개념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서 중국만을 타겟으로 한 중국 제재는 아직까지 저는 안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될 상승을 일으킬 거라고 악화될 보여집니다. 가능성도 있다. 네네. 네, 걱정스럽네요. 자, 이런 관세 충격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정부도 발이 빨라졌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상호관세에서 빠졌지만 품목별 관세가 25%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 사실 자동차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은 반도체긴 한데 예.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접 가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는 중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 가기 때문에 대미 수출 1위로만 보면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이게 자동차가 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상호 관세 이야기하면서 뭐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자동차는 뭐 81%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찝어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동차 공급망 한국 내 좀 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수출될 뿐만 아니라 공급망이 길면 길수록 생산 단계가 길면 길수록 수출을 얻은 돈들이 이 공급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밑에 단위 기업들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그러니까 그 공급망 아래로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돈이 떨어지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관련 공급망들 우리나라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을 꼭 찝어가지고 반도체 부분보다 자동차 부분을 꼭 찝어가지고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자동차 산업에 3조 가량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첨단 산업 기금 같은 것도 50조 가량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성을 빨리 맞춰가지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크게 빨리 해주겠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미국 특히나 대미 수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그 파장과 우리의 대응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